JT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조작단이 운영한 자금이 최소 8천억 원이 넘는 걸로 들었다고 가수 임창정 씨가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큰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의사들과 정재계, 연예계 인사까지 모두 10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 자료들을 뒤지고 100장이 넘는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사실엔 수사관이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어민들 양식장에서 해산물을 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라고 하기에는 절도에 가까운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저희가 계속 이어온 주가 조작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주가 조작에 연관된 일부 종목들은 오늘도 하한가, 사흘째입니다.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가수 임창정 씨는 주가 조작단의 자금 규모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8천억 정도가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거고 이게 더 큰 거일 수 있고. 그렇다면 누가 이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재계, 의사, 연예계 등 투자자들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텅 빈 사무실엔 컴퓨터 본체와 분리된 모니터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가 조작단이 모임 장소로 이용해온 서울 강남의 사무실입니다. 다급하게 짐을 챙겨 빠져나간 듯 곳곳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4천만 원어치 명품 브랜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도 보입니다. 사무실 가장 안쪽 방엔 금고와 돈을 세는 개수기가 놓여 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이 사무실로 투자자 수십 명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한 20명 있다가 경찰 신고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늦은 밤 소란에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경찰은 이곳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가 쌓여 있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조작단이 투자자들 명의로 개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통정 거래를 하는 과정에 동원된 것들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맡긴 주요 투자자들 중엔 정재계 인사들과 연예인 등 유명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 수는 대략 한 1,5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의사들 집단들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경찰은 해당 휴대폰들을 현장에서 긴급 압수한 뒤 법원 영장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투자자들 중 일부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는 주가 조작, 최소한 주가 조작단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단은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마라탕집에서 수백만 원 요리를 결제하고 골프 레슨비로 3천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진 않죠. 오승열 PD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금요일 저녁 시간에도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전화를 받던 직원이 카드 결제기를 만지더니 긴 영수증을 뽑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결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은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결제되는 카드들은 이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 신용카드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실현한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마라탕 식당이지만 카드깡을 하기 쉽게 수백만 원짜리 메뉴도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이런 식으로 지난 1월에만 6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일당이 운영하는 강남의 골프 연습장. 연간 레슨 비용으로만 3천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같이 라운딩을 이렇게 주가 조작단은 골프장, 리조트, 드라마 제작 업체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음식점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단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대부분 법인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면 수수료를 병원 자문료 명목으로 내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의 경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주가 조작단과 함께
사업을 벌인 점은 이해되기 쉽지 않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어제 취재진을 만난 가수 임창정 씨. 자신의 기획사 지분 절반을 작전 세력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이들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50% 지분 여기 갖기로 하고 50억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돈이 다시 나온 거고. 자신의 프랜차이즈 사업체인 소주 한 잔 지분도 이들에게 넘겼습니다. 소주 한 잔은 유상증자를 해준 거예요. 회사 경영권까지 넘기며 아예 함께 사업을 벌인 겁니다. 특히 임 씨가 투자했던 해외 골프장의 경우 주가 조작단이 해외 도피를 대비해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형 한 1% 정도 드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샀어요. 1억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 골프에서 그 골프장을 산 거야. 그리고 그 골프장 저한테 1%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투자자들은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투자자들의 수수료 장부에는 의사들 개인 이름이 아닌 병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지불한 걸로 나옵니다. 개인이 수익을 얻는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법인 돈으로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대표나 뭐 그런 일을 금전 보관하는 사람은 자기 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 횡령이 아니고 가중 처벌되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겠죠. 음식점에 신용카드를 맡겨 수수료 결제를 한 투자자들도 허위 매출을 일으킨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몇 개 종목은 여전히 하한가죠. 주가 조작단에게 돈을 맡겼다가 제때 팔지 못한 투자자들은 손실도 큽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또 다른 연예인은 주가 조작 일당이 본인 계좌를 다 가지고 운영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본인은 모르고 그래서 팔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뭐가 아닌 거예요? 가수 A씨가 주가 조작 세력에 돈을 맡긴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저는 이제 청임 씨 좋아하고 청임 씨랑 전화 통화도 했으니까 믿고 이제 그냥 자기네들한테 맡겨놓으면 풀려주겠다 보더라고요. 처음엔 돈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나 너무 난 그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잘 벌리지? 하지만 갑작스런 폭락에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자신의 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빨리 매도해야 된다는 거 매도가 뭐야? 그냥 팔아야 된다는 거 나는 거기 비밀번호도 모르고. 투자자들에 따르면 주가 조작 일당들은 투자 종목과 신용거래 등 투자 방법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투자자들은 폭락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가 조작단에게 투자한 사람들의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주가 조작단 세력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에게 이 세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듣고 온 이호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어제 만난 인물이 이 주가 조작 세력의 총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조작을 총지휘해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왜 연락을 해온 건가요? 일단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온 것처럼 수익의 50% 수수료 같은 건 없었고 어디까지나 성의 표시로 돈과 골프 회원권, 광고 등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또 자신들은 주가 조작 세력이 아니라 저평가된 주식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주식 투자 모임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종목을 추천만 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대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글 보면은 직원분들이 주고를 받거든요. 뭐 얼마 인출해가지고 뭐 어디로 넣고 막 뭐. 그것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진짜로 이건 제가 모르는 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직원들이나 투자자들이 자기 모르게 자신을 팔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추천이 될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서 통정매매죠. 주가를 끌어올리면 이제 주가 조작이 되는 거죠.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모르고 나는 추천만 했는데 내 밑에 직원들이 주가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뭐 이런 식의 말투구나요.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이들의 영업 녹취 파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투자자가 이 회사 관계자와의 대화를 녹취를 해서 저에게 제보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1억이 났어요. 수익만, 원금 빼고 수익만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은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5천만 원 회사에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네, 주시는 방법도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저희 법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 광고 법인이나 뭐 컨설팅 법인이나 또 골프 회원권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입금을 해주셔도 상대를 다 해드리거든요. 예, 그 라 대표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판다고 했는데 이 녹취 파일에서는 종목도 투자 방법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저희 밥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오픈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모든 게 사실 시스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제 금융위와 검찰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곧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 기밀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서울중앙지검 1502호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기밀 서류부터 검찰 내부망, 개인정보까지 8일 동안 171장 사진에 담아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검 1502호실에선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방 안엔 검찰 수사관과 장모 씨가 있었습니다. 장 씨는 경남 사천시 한 군납업체 뇌물 공여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뒤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 씨,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 자료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장 씨가 찍은 사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수사관 책상에 놓인 PC 2대, 모니터엔 사건 관련인 전화번호와 정보를 적은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오른쪽 모니터, 수사 대상 업체 법인카드 내역을 담은 엑셀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장 씨는 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58장을 촬영합니다. 왼쪽 모니터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가 로그인된 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자료와 포렌식 담당자 연락처, 관련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개인 기록도 촬영했습니다. 장 씨는 제보자이면서 사건 직접 당사자,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 자료를 제지받지 않고 무더기로 가져나온 겁니다. 압수수색 담당자 명단이나 연락처는 절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수사기밀 중의 수사기밀이라. 장 씨는 1502호 검사실에서 8일에 걸쳐 모두 171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촬영이 가능했는지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기자님 제가 뭘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당시 담당 검사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찍었겠죠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찍으라고 명하지는 않았겠죠.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당시 담당 검사는 몰래 찍어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곳이었는지 문제 1502호 검사실 안으로 배승주 기자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 씨가 수사 자료를 촬영하던 시각 검사실 1502호에는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 사진 속 수사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고개만 들면 장 씨가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을 신경 쓰지 않고 맞은편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책상에 쌓인 서류와 PC 모니터를 오랜 시간 살펴보면서 촬영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검사와 수사관이 오가는 동선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은 안쪽 조사인석에 머물러야 합니다.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그 수사관을 마주보는 위치, 즉 모니터의 뒷면에 앉아 있어야 되지 수사관의 요청이 아니라면 절대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만 58장입니다. 군납 비리 업체 임원이던 장 씨 본인이 쓴 법인카드 내역과 회계 자료입니다. 업체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장 씨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엑셀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찍었습니다. 당시 본인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때 검찰 중앙지검 갔을 때 내가 카드 내역을 찍어 왔잖아. 수사관 옆쪽에 또 다른 책상이 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 자리입니다. 수사 자료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당시 압수물은 검사실 곳곳에 있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이쪽 저쪽을 이동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와 함께 검사실에 들렀던 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사실이든 수사관 책상이든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 보고 찾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JTBC 배승주입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한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앞서 배승주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한 군납 비리 어떤 사건이었죠? 네, 지난 2019년에 이른바 어묵 군납 비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네. 경남 사천시 한 군납업체 대표가 이 군장성과 경찰서장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의 피의자 장 씨가 제보를 했고 진정서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업체 대표와 군장성 그리고 또 경찰서장이 실형을 살았고 영관급 장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의자이자 제보자였던 장 씨는 내부 고발자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의자 장 씨는 그 수사 기밀들을 왜 그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나온 걸까요? 네, 장 씨는 문제 군납비리 업체 임원이었습니다. 이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업체가 먼저 장 씨를 고소를 했는데요. 그러자 장 씨는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이 업체의 뇌물 공여 사실을 역제보하게 됩니다. 장 씨는 횡령 사건 피의자인과 동시에 이 뇌물 사건의 제보자였던 겁니다. 네, 이런 장 씨는 자신의 횡령 사건 방어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었고 이걸 촬영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사는 그럴 리가 있느냐고 만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진술과 관련해서 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럴 수 없는 수사 기밀들을 반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자기는 몰랐다라고 했던 그 검사가 담당 검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과 함께 형량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5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보수 작업을 하다 1.2톤짜리 철판에 깔린 겁니다. 철판을 지탱하는 벨트는 낡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작업 계획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청 대표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자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선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재해 관련 범죄 전력이 없다는 걸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여러 번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장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다면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실형이 선고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진일보한 판결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고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불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에 이어서 2위 SK하이닉스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 주가는 뛰었지만 소비 침체에 미국의 반도체 규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공다송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3조 4,023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적자인데 적자 규모는 2배로 커졌습니다. 매출도 반토막 넘게 줄었습니다. 소비 침체로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값을 낮췄는데도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 넘게 급등했다가 2%대 상승세를 유지한 채 마감했습니다. SK 측이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자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 속에 투자자가 몰린 겁니다. 나아질 거라고 보는 근거는 업계 1위 삼성전자까지 동참한 감산입니다. 하지만 감산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려면 결국 수요가 늘어야 합니다. 관건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느냐입니다. PC라든지 스마트폰의 글로벌 수요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늘지 않는 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감산은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작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갈수록 우리 기업을 옥죄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입니다. 미국의 규제에 다 응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불황은 1분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줬는데 그나마 자동차가 잘 팔려서 마이너스 성장은 막았습니다. 국내 완성차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에 합쳐서 6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냈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실적으로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의 실적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1분기 각각 3조 6천억 원,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모두 분기 기준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합치면 영업이익만 6조 5천억 원에 가까운데 이는 세계 1위 완성차 업계인 도요타의 1분기 예상 실적을 뛰어넘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역대급 실적을 낸 건 여러 호재가 겹친 효과입니다. 우선 코로나 대유행 때 1년씩 밀렸던 새 차 주문을 거의 다 소화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봉쇄돼 부족했던 차량용 반도체가 다시 제대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여러 차종으로 내놔서 선택권을 들린 전기차는 유럽과 인도 등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미국에선 인플레 감축법 규제 때문에 전기차가 고전했지만 대신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고급차가 잘 팔렸습니다. 여기에 1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환차익도 늘었습니다. 앞으로 실적의 가장 큰 변수는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내년 말로 돼 있는데 좀 더 빨리 당겨서 점유율이 1%대에 불과한 중국에서 판매를 늘리는 것도 과제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잠시 후 미국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회담 직후 두 정상은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의 리포트 보고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두 정상이 발표할 워싱턴 선언에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핵탄도 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 내에 정리해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또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한미 핵 협의체를 창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확장 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협의체의 목적은 동맹국들에게 추가적인 통찰력과 발언권을 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직접 핵을 운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전진 배치하지 않았고 배치할 계획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선언문은 한국이 핵 비확산 조약 서명국으로서 모든 조건을 계속해서 준수해 나가겠다는 약속이 담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연입니다. 네, 워싱턴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지금 백악관 앞에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직접 핵으로 보복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이 부분도 조금 뒤에 나올 선언문에 들어갑니까? 네,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 즉 워싱턴 선언을 예고하면서도 미국이 핵 보복을 담보하는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해당 내용을 워싱턴 선언에 담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중요한 건 물론 북한의 핵 공격 자체가 아예 없도록 하는 건데 일단 우리로서도 핵 대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죠. 핵 보복을 명시하는 건 그러니까 미국은 부정적인 분위기 이렇게 들립니다.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집단적이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신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원하는 사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선 불가하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예, 핵 보복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일단 이번 정상회담 성과물은 핵 협의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이 미국의 핵 보복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확장 억제 방안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당장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정상회담 의제에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한 걸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 방안마저 끌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성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언문의 최종 서명을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도 미 정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는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문 중인 기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사실상 바이든 대 트럼프 두 사람의 재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앞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한테 받은 투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준비한 영상을 통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 장면을 보여주며 극단주의와 싸움을 끝내기 위해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한 노조 행사에서 자신의 경제 실적을 자랑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 번 미국에 공장을 지은 한국 기업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When one of the South Korean plants was going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in a chip factory, I asked him why, the CEO. He said because you got the best workers in the world.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자신의 투자 유치 성과를 더 부각시키려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년 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들을 일으켜 세워 미국 내 투자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도 삼성과 SK 등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역대 최대라는 경제사절단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이미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거세게 견제했습니다. With such a calamitous and failed presidency, it is almost inconceivable that Biden would even think of running for re-election.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긴다고 해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책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들 겪는 일은 아닌데 내가 겪나. 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는 세입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을 발의하는데 일단 우선 경매권, LH 매입 임대는 들어가지만 피해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공공 매입은 빠져 있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매에서 집을 우선적으로 낙찰받거나 LH가 매입한 집에서 세입자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사이에선 둘 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다시 저희는 또 대출을 받아야 하고 LH로 매입을 해서 월세로 저희가 내야 한다면 제 돈을 못 받고 그냥 저희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특별법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정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이를 고려해 야당에선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절반값에 사주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따로 발의했습니다. 시골용품 못 받고 쫓겨나가 판국인데 4,500이라도 건진다고 하면은 저는 최저변직을 2,700도 못 받는 사람인데 더 준다고 하면은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세금으로 보전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인천 건축사기단의 주범 남모 씨가 강원도에서 엉터리 사업 계획서로도 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당시에도 허위 서류로 특혜를 받았다는 진정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남 씨를 멈춰 세웠을 기회는 몇 번 있었던 셈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인천 전세사기단 남모 씨가 개발권을 따낸 강원도 동해시 망상 1지구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호텔과 골프장 등 관광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며 2018년 11월 남 씨를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사업권을 주기 불과 일주일 전 2만 3천 명이 들어가는 아파트 9,500세대를 지을 수 있게 개발 계획을 바꿔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여 뒤 한 시민단체는 남 씨가 회사 직원과 자산, 매출을 속이고도 사업 특혜를 받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1년여 만에 강릉지청이 낸 무혐의 통지서입니다. 특혜는 없었다면서 자산과 매출액이 사업자 선정에 중요하지 않았다고 담았습니다. 남 씨는 검찰의 면죄부를 받자 지난 2월 전세 사기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속되기 3일 전까지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도와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아파트 지금 자기가 짓고 곧 준공검사 나니 준공검사가 났을 때는 은행 대출이 가능하니. 하지만 2년 전 수사와 달리 지난해 11월 중앙지검은 허위 서류를 낸 혐의로 남 씨를 재판에 넘겼고 경찰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평화롭지 못한 바닷마을 얘기입니다. 어민들 양식장에서 자꾸만 해산물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인데요. 취미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양식장에서 그러는 건 불법입니다. 권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어민들이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양식장입니다. 해수욕장과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말뚝도 세워뒀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최근에 해산물을 채취하러 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장화시는 사람들이 갯벌로 들어갑니다. 잠수 장비까지 갖추고 양식장이 있는 깊은 곳으로 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2시간 뒤 바닷물이 들어오자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등에 짊어진 망 속 키조개와 해삼의 양이 상당합니다. 취미라고 하기엔 장소도 양도 애매합니다. 왜 해산물 너무 양식장에 있습니까? 처음 이사 잡았을 때요? 다 양식장이에요. 경찰까지 나섰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이쪽이 양식장이라 저쪽으로 가세요. 지금 시각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이곳에서 이 시간이면 하얀 불빛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지락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조명을 끄면요. 이렇게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언제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갯벌로 향한 사람들. 30분 만에 바지락을 잔뜩 캐나옵니다. 수질 많이 해보셨나 봐요. 우리 선수지 감각이 동물들 가만히 해야지. 불법 채집 아니냐고 묻자 황당한 답이 돌아옵니다. 이게 썩은 흙이 있잖아. 한번 뒤집어서 이거 해줘야 돼. 우리 좋은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민들이 다 자기네 바다가 자기네 거는 마냥 그러는데 우리 해루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짜증나는 편이지. 보령 외연도에선 내일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어민들이 직접 순찰을 돕니다. 아예 전문 잠수 장비를 갖춘 해산물 도둑들까지 생겼는데요. 어민들이 직접 순찰하는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해삼 전복 이제 주로 어민들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털리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관리선을 새로 또 져가지고 이제 어장 보호 차원에서 봄바다의 공기에서 한기가 느껴지지만 무인도 인근의 작은 양식장까지 모두 돌아봅니다. 이걸로 해산물 도둑들도 포착할 수 있어요? 이 레이더로? 그렇죠. 배가 이제 배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하는 거예요. 해양경찰도 단속을 하지만 보령 앞바다 수많은 섬의 양식장을 순찰선 한 대가 지키는 셈이라 전문 절도단을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누군가는 바다는 모두의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이 정성껏 일군 터전을 망가뜨리는 일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대학병원 교수에게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했던 당시 전공의가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그 교수를 우연히 마주치고서야 다시 복직한 걸 알게 됐다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식당 안에서 한 남성이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일행 중 일부가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성을 내리칩니다. 지난해 9월 전북대병원 교수의 폭행 당시 장면입니다. 교수는 6개월의 징계가 끝나자마자 최근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지금은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처 통보도 없었고 제가 아침 회진도 들고 있는데 교수가 와서 일을 하는 거 보고 그때 복직한 걸 알았습니다. 마주치는 것 자체가 괴롭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은데요. 가르치면은 자격이 맞는 교수인가가 너무 의심스럽고 앞으로 뭐 누가 죽어야지 그분을 이제 복직을 안 시킬 건가요? 병원 측은 알려줄 의무도 없고 분리 등 추가 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끝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공이신 분이었지만 지금은 똑같은 의료진이잖아요. 피해자는 오늘 해당 교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술에 취해 헤어진 연인을 때린 뒤 차를 몰고 도망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밤중에 벌인 추격전 끝에 테이저건까지 맞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깊은 밤, 화물 탑차 한 대가 휘청거리며 달아납니다. 막아서는 순찰차들을 이리저리 따돌립니다. 신호를 어기며 역주행으로 마주오는 차량을 아슬하게 피합니다. 정지 명령은 계속 무시합니다. 이 소리도 최대치로 올리고 주변에 알려야 되니까 그 사고 위험도 몇 번 있었습니다. 5km 구간 도로에서 10분 넘게 이어진 추격전에 순찰차 10대가 투입됐습니다. 끝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남성. 차량을 버리고 뛰어가지만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당합니다. 시민분이 좀 도와주셨거든요. 같이 뛰고. 뛰어서는 좀 잡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에서 이 남성은 40대 택배기사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6%,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한 오피스텔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리다 신고를 받은 뒤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폭행, 음주운전을 한꺼번에 저지른 남성을 입건하고 붙잡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겐 감사장을 줬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린이용 유명 해열제에서 기준치가 넘는 미생물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당분간 만들지도 팔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해열제 색깔이 이상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너무 찝찝하죠. 애기들 먹이는 건데 걱정도 되고 네 불편하고. 문제가 된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동아제약의 챔프 시럽입니다. 최근 소비자 신고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조사했더니 미생물이 기준치가 넘게 나왔습니다. 진균에 의한 위해 여부는 복용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량, 복용 기간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므로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식약처는 문제가 된 2개 제조번호 제품을 강제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 풀린 건 자발적으로 걷어들이도록 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이미 산 제품은 반품을 받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있게 좀 관리를 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식약처는 부작용이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종일 찬바람이 부는 게 계절이 거꾸로 가나 싶은 하루였습니다. 높은 산에는 겨울 풍경이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봄꽃과 눈꽃이 섞인 모습을 모바일 DC로 전해드립니다. 나무설이라고도 하고요.
수증기를 먹으면 안개가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영하의 기온이 맞닥뜨려졌을 때 이제 그 나무의 얼음이 얼어붙는 현상이거든요. 아주 운 좋게 이제 오신 분들은 진달래 피어 있는 상태에서 상부대가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 보기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 얘기입니다. 약 1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때 민 의원이 여당이었다가 탈당해 무소속이 되고 그러면서 안건 조정이 야당 몫이 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 의원은 복당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눈에 띈 건 책임지는 자세라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는 모레까지입니다. 그러니 임기 안에 복당도 내가 해주고 욕도 내가 먹고 가겠다. 혹시 이런 책임인지. 하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같은 당 한 의원의 지적처럼 만신창이가 된 지금 꼭 복당을 시켰어야 됐는지. 민심에 대한 책임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의리, 그 책임이 더 무겁다는 얘기인지. 이쯤에서 한때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지적에 발끈한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위장탈당이라고 해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어디다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민형배 의원님이 당시에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기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호주 오픈 4강 신화 정현이 돌아왔습니다. 31개월 만인데요. 한국 테니스의 새 역사를 쓴 뒤 부상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오늘 홀로 서기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서브입니다. 무슨 동작을 취하든 허리에 통증이 없는 동작을 찾아서 이제 코트장에 들어선 거고. 아직 낯설었는지 경기 초반 더블 폴트가 나왔지만 금세 서브 하나로 게임을 가져옵니다. 다만 오랜 공백으로 ATP 단식 랭킹조차 없는 정현에게 세계 91위 호주 톰슨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결과는 세트 스코어 0대2. 복귀 전 패배로 실망할 법도 한데 정현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는 졌지만 기분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해요. 팬분들은 제가 져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5년 전 우리 테니스 사상 첫 메이저 4강에 오른 정현. 세계 1위 조코비치를 꺾고 발에 붕대까지 하면서 페더러에 맞섰는데 이후 더 큰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면 허리가 아플 텐데 이 공을 치면 내가 아플 텐데 겁을 먹는 제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 복귀하려고 할 때마다. 부상 트라우마까지 겪었다고 털어놓은 정현은 하나하나씩 부담을 내려놓기로 했고 지난해 권순우와 복식 무대를 밟은 뒤 이제는 홀로서기에 첫 발을 뗐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해요. JTBC 문상혁입니다. 한 번의 도약을 위해 버티고 또 견뎌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다이아몬드 리그를 앞두고 있는 높이뛰기 우상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실전 점검 현장에서 최하원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성큼성큼 달린 뒤 날아오르는 얼굴에 웃음기는 없습니다. 유니폼까지 벗어던진 마지막 도약.
2달 만에 2m 30cm를 뛰어넘자 주먹을 불끈 쥡니다. 세계 랭킹 1위, 화려했던 지난 시즌 뒤엔 잠시 쉬어가야 했습니다. 2달 전 부비동염 수술을 받아 몸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없었는데 근력과 균형감을 더 키우고 기본기를 다잡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연습 때는 걸리는 횟수가 더 많아요. 퍼즐 좀 끼는 것처럼 좀 계속 잘 융화가 되게. 시즌 첫 시르 대회는 세계 최고 선수만 초대받는 다이아몬드 리그 개막전. 지난해 바심을 향한 홈팬들의 응원과 바람을 뚫고 우승한 기억은 자신감으로 남았습니다. 8월 세계선수권, 9월 아시안게임, 그리고 파리올림픽까지 이어질 경쟁을 즐기겠다는 각오입니다. 바르심 선수가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그래도 서서히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자극을 많이 시켜야죠. 그러면서 파리 올림픽 때 한 번 더 보여줘야죠.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는 외로운 길 위에서 뜻밖의 동료를 만나기도 합니다. 수영 황선우와의 만남은 자극이 됐습니다. 그 친구 보면은 저는 그냥 멋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겨내고 버티는 모습이 저보다 더 멘탈이 좋지 않나. 한국 육상의 꿈을 안고 우상혁은 오늘도 뛰고 또 부딪힙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유럽파 선수들을 만나고 돌아온 클린스만 감독. 최근 멀티골을 터뜨린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적설에 대해선 묘한 말도 했는데요. If he stays where he is, it's totally fine. I think he's in a good place right now. 꼭 유명 구단이 아니어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팀을 선택하라는 조언 같습니다.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던 김민재에 대해선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쌀쌀함이 감도는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아침엔 내륙 곳곳에 서리까지 내리며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턴 강한 햇볕과 또 따뜻한 남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공기질도 깨끗해서 내일 야외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서울 기온 7도, 대전 5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고 토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전거 타기가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는 약 1,300만 명에 달합니다. 자전거 인구가 느는 만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타기 전에 핸들과 타이어,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끄는 게 좋고 야간엔 전조등과 후미등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탈 때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지하철 등에서 수거한 사례가 2021년에만 3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자전거는 녹이 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요. 또 고철 처리 과정에서 많은 탄소도 발생합니다. 필요 없어진 자전거를 마냥 방치한다면 결국 재활용도 할 수 없게 돼 매몰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뉴스룸 D가 유튜브로 이어집니다. JTBC 탐사팀이 추적 중인 주가 조작 의혹 그 진실에 대해서 이호진 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